여러분께서 늘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말단 임교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임승수의 좌변기 오셨습니다. 임승수 선생님. 예, 뭐 여행도 다녀오시고 좋으셨어요? 예, 가릴수록 아름다운 남자 임승수입니다. 이것도 뭔 소리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증거를. 오늘 소품까지, 방송용 소품까지 가져왔어요. 어머. 가릴수록 아름다운 남자.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예. 60년대 간첩 같아요. 지금 제가 뭘 했냐면 여러분, 선글라스 꼈어요. 요번에 제가 지난주 동안 저기 휴양지를 다녀왔거든요. 아내가 이제 거기가 햇빛이 너무 센 곳이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걸 끼고 다니는데 아내가 그래요. 야, 넌 가릴수록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릴수록 아름다운 남자 이렇게 제가 컨셉으로 잡았죠. 임승수 선생님은 혹시 의상이라든지 선글라스 뭐 이런 것들 이제 본인의 취향대로 다 고르시고 그렇게 구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전혀 신미한이 없기 때문에. 그럼 초절정 미녀님께서 다 골라주시고 같이 입혀주시고. 고르죠. 시간이 둘 다 많으니까 이제 뭘 사러 갈 때 심지어 동네 그 택배를 붙이러 가서 같이 가요. 네. 제가 바라는 삶입니다. 저도 그렇군요. 남편이랑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눈을 좀 낮추시면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릴수록 아름다운 남자라고 이제 오늘 컨셉을 잡아왔어요. 그 선글라스도 초절정 미녀님께서 선택해 주셨나요? 같이 골랐죠. 예. 센스가 좀 떨어지나요? 네, 많이. 우리 아내가 외모는 끝내주는데 그 외모를 이렇게 표현을 잘 가꾸질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워낙 타고나셔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 패션의 완성은 외모라고, 얼굴이라고. 항상 그런 얘기하면서 가꾸질 않아요, 별로. 선생님 빨리 선글라스 벗어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좀 더 가려볼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안경이 났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스마트해 보입니다, 안경이. 알겠습니다. 예,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워요? 60년대 간첩 같다는 얘기 충격적이네. 저는 제가 스타일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 남자친구의 옷 모든 걸 코디를 새로 해주시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제 원하는 스타일로. 예, 헤어스타일도. 저는요, 저의 이 모습에 여자가 맞추도록 만들어요. 여자의 마음이 맞추도록. 아내는 포기했어요, 지금. 이분의 턱수염, 오늘도 기르고 왔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왜요? 제가 여기서 다듬으면 걷잡을 수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좀 걷잡을 수 없어지고 싶어지네요, 진짜. 휴가 안 가세요? 휴가 계획 없으세요? 쌤, 휴가라니요. 저희 지금 비상경영체제 돌입해서 전 사원이 그럴 때 힘을 보통 합쳐서. 무급휴가 많이 가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차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온 사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방송을 더 특집 방송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만 이게 괜히 놀러 갔던 것 같아서 죄송하네. 아닙니다. 뭐 선생님이라도 충분히 충전하고 오셨으니. 제가 참 영혼 없는 멘트하죠. 힘이 그렇죠. 없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9시간, 제가 9개월 할부로 이번에 다녀온 건 아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올해 말까지 카드 뱉고 했어요. 저는 선생님을 보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도 하나를 배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광고죠? 예? 광고도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그럼. 2040 세대 여러분, 김광수 소장의 이순신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한국호도 침몰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탄생한 지역주의와 시대착오적 이념, 조작과 선동, 기회주의적 정당 구도로는 더 이상 21세기 글로벌화된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2040 세대로 전면적인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2040 세대 여러분, 김광수 소장의 이순신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순신 프로젝트는 배 12척에 승선할 인재를 키우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기존 정치권의 전면적인 물갈이를 목표로 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 침몰하는 한국호를 함께 구합시다. 여러분이 나서면 얼마든지 꿈과 희망에 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서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수 선생님이 좌변기 덕을 톡톡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럴 수가. 이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군요. 네. 여러분, 좌변기 잘 듣고 있다면서 강연 섭외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차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액수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더 많이 들어오고, 사실 선생님 몸값이 그동안 제대로. 네, 저평가돼 있어. 그럼요.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저평가 우량주를 낚았다고, 저 보면서. 임승수 아무도 모를 때 자기가 낚았는데 요즘 임승수 키워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맛이 있다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방송으로 제가 많이 키워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요즘 강의 들은다니까 커미션 달라고 그래요. 저를 가래 빼먹지 말이야. 예? 잘못했습니다. 예. 서로 우리 좀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칼자루를 한두 개씩 쥐고 있으니까. 예. 아무튼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사를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인기 관리 위주, 순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네. 가미카제 특공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가미카제 특공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이 애국주의 그리고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배회주의 어떤 이런 왜곡된 극우 파쇼주의에 어떤 물든 젊은이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되죠? 혼을 불사른 그런 특공대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자살 특공대잖아요. 근데 그 진실이 알고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제 국가의 거짓말에 한 꼭지를 썼는데 네네.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가미카제 특공대의 진실입니다. 순위 관리용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일보, 일본은 하면 뭐죠? 일본 하면 아직 댓글 안 달아주시네. 우리나라가 조선일보라면은 일본은 요미우리 신문이죠. 그 일본의 보수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의 논설위원을 역임했고 요미우리 신문의 회장 그리고 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 옛날에 이제 조성민 선수가 거기서 뛰었었죠.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회장인 극우 인사 와타나베 쯔네오. 그러니까 보면 일본의 극우 인사 중에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 카미카제 특공대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고 세계봄직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와타나베 쯔네오 회장은 1926년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면 아마 1926년생일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죠. 이분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도쿄 제국대학에 이제 입학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육군 포병연대에 징집이 됐어요. 2등병으로. 그래가지고 군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당시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라든지 이런 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2006년 2월 11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자기가 이제 기고를 한 글이 이제 실렸는데, 뉴욕타임즈에. 거기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덴너 헤이카 반자이. 뭔지 아시죠? 덴너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그렇죠. 어느 분이 많이 부르셨다고 그러던데, 이거를. 아무튼 이 덴너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라고 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진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로 두려움에 젖어 눈을 내리뜨고 비틀거렸다. 어떤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 억지로 비행기에 떠밀려 들어갔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 하면은 정말 무슨 애국 혼에 불타가지고 이 무슨 애국 청년들이 마치 자기의 목숨 하나 초계처럼 바치겠다 이러면서 무슨 미 항공모함에 돌진하는 걸로 이미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이제 그 상황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이 요미우리 신문 회장인 와타나베 쯔네오 씨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처럼 비실비실거렸고 어떤 사람은 떠밀려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본격적인 걸 좀 알아보자면 이 가미카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폭탄을 싣고 적함에다가 쾅 충돌하는 이제 자살 특공대들인데 여기서 카미는
뭐 일본 만화 많이 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카미는 신입니다. 예? God, G-O-D 영어로 카미. 그리고 카제는 풍, 바람 풍자 바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가미카제는 이제 신풍, 신이 일으키는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가미카제가 이 가미카제라는 단어의 그 연원이 따로 있습니다. 1274년과 1281년에 몽고군이 우리나라 고려, 여몽연합군이라고 하죠. 이 고려랑 그 몽고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정복하려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배를 몰고 이렇게 일본을 침공하려고 이제 쫙 갔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일본이 되게 그 여몽연합군이 쳐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엄청 분위기가 안 좋고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구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일본에 태풍이 자주 오잖아요. 그 당시 몰아닥친 이제 태풍 때문에 그 여몽연합군의 그 배들이 다 침몰한 거예요. 침몰은 뭘 표현하든 다 이렇게 배들이 가라앉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3세기에 몽고군을 격퇴한 태풍처럼 그 당시 그래서 카미카제라고 부른 거거든요. 신풍이다. 이 당시 태평양 전쟁,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미국이랑 맞붙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황이 굉장히 불리했었고, 그 당시 이렇게 코너에 몰렸던 일본을 구하는 특공대가 될 거다 해서 이름을 붙였던 것이 사실은 카미카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비행기 몸체로 적함을 갖다 박는 거기 때문에 이 특공작전은 뭐 확실하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뭐 더 이상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특공 작전인데, 당시 이제 일본군의 상층부는 이 특공대를 정규 군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냐면은 당시 이제 육해공군에 대한 그 명령이 천황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내려졌대요. 이게 뭐란가, 뭐 지침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명령이 내려갈 때. 그런데 이 특공대를 만약에 이 카미카제 특공대를 직속 뭐 정식 군대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천황의 통제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자살을 하라고 꼬라박을 하고 명령을 내린 게 이제 천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젊은이들을 사지에 내보내는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이제 그 육해공군의 수뇌부들이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일본군에. 그래가지고 이것은 자발적인 이 동지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편성한 군대이고 거기에 이제 속한 대원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자원을 해가지고 참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 이제 일본군에서 이 가미카제 특공대를 처음 창설을 했을 때 재밌는 게 육해 군병학교 출신의 이 직업 군인들 가운데서는요, 이 가미카제 특공대에 한 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었대요. 상식적으로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가서 죽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120% 죽는 거잖아요. 그럼요. 가가지고 무슨 전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적함에 꼬라박을 하는 건데 직업 군인 중에 이제 누가 사실 이걸 지원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 상황 때문에 이제 당시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이었던 오니시 해군 중장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급히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대요. 전 부대를 특공대로 지정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자는 내가 목을 치겠다. 비판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훈시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201 해군 항공대 부장 타마이 아사이치 중좌 등 그 신복들로 하여금 이 해군병학교 출신 사관 몇 명에게 이 특공작전에게 이제 지원할 것을, 아까 얘기했죠. 모양새는 지원이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정규군이 아니니까 이것은 자기들 말로는. 지원할 것을 사실상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좀 말이 좀 웃기죠. 지원할 것을 사실상 명령해. 이 천황에게 내려온 것이 아닌 거로 모양새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필리핀 레이테만의 해군 특공작전을 인솔했던 이 세키 유키오라고 하는 이 일본 군인이 이렇게 이제 동원된 것에 대해서 다음처럼 개탄했대요. 일본도 끝이다. 나같이 우수한 파일럿을 죽이려고 하다니. 나라면 몸체에 부딪히는 육탄 공격을 하지 않고도
적군 모함에 비행갑판에 50번 폭탄을 명중시키고 돌아올 자신이 있는데, 에? 이러면서 이제 한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요, 이 파일럿 한 명을 키워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사실 수십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실제로 공군들에게 내려진 명령 중에 혹시라도 예. 뭐 비행 연습 중에 그 기체에 어떤 결함이 발견되거나 하면은 탈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파일럿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살아남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투기는 버리더라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 그 파일럿을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끝판에 몰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일본이 전황이 이제 너무 안 좋고 그 막강한 미군의 해군력에 이제 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제 비행기를 이제 갖다 박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직업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들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 목을 쳐버리겠다 이래도 이제 지원한 사람이 별로 없고 이렇게 직업 군인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동원된 애들이 누구냐면 학도병이나 비행예과 연습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된 거예요. 일본의 사회학자 모리오카 키요미 씨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가미카제 특공대에서 이제 전사한 전사자 3,843명 중에서 학도병 출신이 거의 70%에 가까이 달할 정도로 대다수를 이제 차지했고 사실 그 학도병이라고 하는 그 하사관 전사자들 대부분이 나이가 좀 민망할 정도로 이제 연령이 낮은데 14세, 15세, 16세 이런 학교 다니던 이제 소학교나 이제 중학교 다니던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왜냐면 이제 아무도 지원을 안 하니까 특히 또 머리에 좀 뭔가 세상물 좀 아는 사람은 더 지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바로 교육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애들을 갖다가 모집 연령을 크게 낮춰가지고 14세, 15세, 16세 이런 애들 10대의 소년 비행병들을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얘들한테 이제 그렇게 꼬드겼겠죠. 야, 너 비행기 타고 한번 날아볼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죠 일종의. 에?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일본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뭐 군국주의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이 거의 사실 모든 것을 이제 정치도 다 통제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박정희 씨도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일본의 그런 행태를. 응? 이 소위 특공대원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학도병들이 이제 지원한다는 것도 이런 식이었대요. 이 대개의 경우 이제 부대원 모두를 이제 집합시킨 가운데 이제 말 잘하는 누군가 장교나 누가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애국심이 미덕이라든지 아니면 천황과 일본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뭐 이런 식의 일장 훈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특공대원을 지원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분위기에서 누가 이제 앞으로 안 나올 수 있겠어요.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저 나중에 당할 이제 뭐 린치나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대부분 이제 앞으로 나서고 다 또 그렇게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기만 혼자 빠지는 게 또 머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나가던 거고 한때는 또 이런 압박을 배제한다고 해서 이제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이제 지원자는 손을 들으라 했는데 우리가 군복 입고 손 들을 때 이렇게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다 나잖아요. 씩씩하고 그럼 다 드는 것 같으니까 왠지 자기만 또 이거 피해볼까봐 그냥 또 들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보통 저같이 이제 꼴통 한두 명은 또 이제 지원을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가겠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지원을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이제 살아있는 지옥행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너는 말이다, 응? 바람직하지 않는 인물이야 이러면서 이제 확실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그 당시 이제 남방 전선이 굉장히 치열한 거의 백병정 수준의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었나 봐요. 그 남방 전선으로 다 보내지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뭐 저래도 죽고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이런 학도병의 의사 같은 것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무시가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쿠로다 켄지로라고 하는 이 일본인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런 상황을 다 이겨내고 특공대에 지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상관, 이 해군 특공대 미타테 부대의 일원으로 자신의 이름이 딱 들어갔는데 왜냐면 자기 상관이 자기 부대 전원을 그냥 지원했다고 보고해버린 거예요. 아휴. 참, 아무리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라고 하더라도. 예.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요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 배운 문화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군대 문화가 사실 그렇죠. 일본 군대 문화가 거의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예전에 저는 읽어본 적은 없지만 북한군에는 건빵이 없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네. 그게 북한에서 그 군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온 분이 무슨 수기 비슷하게 쓴 건데 그거 읽고 막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던 게 북한에서는 지금 이렇게 구타나 얼차려가 거의 없다고 그리고 뭐 뺑뺑이나 좀 돌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적어도 이런 일은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 사실이 막 대서특필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예. 아 맞다. 선생님은 군대를 안 다녀오셨죠. 대체 복무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걸?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아 얘기했군요. 아 저의 유일한 약점인데. 왜 약점이라고? 대통령이 되기에 유일하게. 아 군대 안 갔다 오는 게 약점입니까? 갔다 오긴 갔다 왔죠. 대체 복무. 합법적으로 네. 합법적으로 이제 대체 복무를 한 건데 네. 뭔가 조금 제가 좀 심리적인 위축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아 그 혹시 남성들 사이에서는 좀 그런 게 있나요? 제가 그래도 한 달 가서 이제 훈련소에서 있긴 했는데 그거 어디서 명함을 못 내죠 제가. 제가 쪽팔려가지고. 그럼 뭐 여자들은 별로 그런 게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가 군대 갔다 왔어, 군대 안 갔다 왔어. 이게 뭐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나중에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그 부분이 조금 약해요 제가. 다른 건 다 자신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일종의 하여튼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10대 애들이 동원이 됐어요. 참 또 안타까운 게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특공대에 자원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경우냐면은 우메자와 가츠요라고 하는 이 일본인은 1945년 4월 28일에 특공대원에 지원했는데 당시 이제 나이가 18세였고 이제 전사한 거예요. 근데 그의 친동생인 우메자와 쇼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기 형이 그렇게 이제 전사한 것을 알고 막 그 관련된 자료를 막 연구를 했나 봐요. 이 동생인 우메자와 쇼조가 이제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알아낸 게 뭐냐면은 자기 형이 이제 어머니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 비행력과 연습생으로 이제 지원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남편을 잃고 우리를 이제 다 이렇게 키워주시는 마당에 이것이 이제 유일한 효도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특공대원들한테 이 지급되는 연금이 어머니랑 가족에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가 드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이제 특공대에 자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쨌건 조국과 민족화 얘기하니까 좀 말이 웃기게 하죠. 일본의 어떤 나라와 이 일본의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서 뭐 기지 생활이 그래도 좀 대우를 받는다든지 뭐 순조롭다든지 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그렇지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학도병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직업 군인들은 이 학도병들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무슨 거? 어떤 표현? 자격지심? 그렇죠. 정확한 말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대요. 왜냐면은 그 당시 일본도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뭔가 배운다는 건 이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자기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이제 직업 군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제대로 갈구겠냐. 이제 막 들어서 자기들보다 이제 직업 군인인 자기들보다 이제 계급이 낮은 학도병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자격지심을 갖다가 가혹한 체벌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다 이제 푸른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지 않았나요? 전 모르죠, 뭐. 예. 아무튼 얘기 듣기로는. 네. 그리고 그렇게 대학생이 많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실제 군대 가면 그렇게 생각보다 대학생의 숫자 비율이 많지 않아서. 예전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뭐 이렇게 서울대 나온 애들 거기
뭐 이렇게 갔다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내 서울대 나왔다고. 특히 서울대들은 더 갈굼을 당하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더 갈구는 경우도 있고, 네. 다른 한쪽은 좀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뭐 서울대 수학과 예. 나와 해서 축구하는데 점수 몇 대 몇 그거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그래요? 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미대 출신 나와. 그 축구장 그려. 네, 수학과 있어? 나와. 서울대 수학과입니다. 이렇게 예. 너 점수 잘 매기라고. 예. 그래요? 그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저한테 이제 저의 이제 학벌을 보고 저에게 뭘 시켰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글과 말로 좀 먹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민 라디오 덕분에. 옛날에는 저한테 야 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애가 팀이하고 잘하는 게 없냐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이제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예. 아무튼 뭐 그 기본 성향은 안 바뀌고 살짝 포장이 된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사실 제가 겸손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하면은 위화감을 느낄 테니까. 에이, 겸손 떨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무튼 이렇게 학도병들은 막 이렇게 직업 군인들한테 이제 가혹한 행위를 당하기도 했는데 이로카와 다이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학도병으로 겪어야 했던 그 생지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증언을 했어요. 츠지우라 해군 항공대의 문을 들어선 후 얼굴 모양이 바뀔 정도로 구타를 당하는 맹훈련의 날이 계속되었다. 1945년 1월 2일 아침은 가네코라는 소위에게 20번이나 얼굴을 맞아 입안이 갈기갈기 찢어져 고대하고 있던 새의 떡국을 먹지 못하고 피를 삼키며 지냈다. 2월 14일은 같은 부대의 거의 전원이 외출했을 때 농가에서 줄인 배를 채웠다는 이유로 추운 겨울밤에 7시간이나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몽둥이로 개돼지처럼 엉덩이를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한 사람씩 사관실에 불려 들어갔는데 나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 사관실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타당했다. 얼굴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면 곤봉을 휘두르며 자백을 강요했다. 맞아 나가 떨어지던 순간 머리가 마루 끝에 부딪혀 중태에 빠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돌아오지 않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이 구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문화가 안전 문화가 일본에서 좀 많이 온 것 같아. 너무 비슷하잖아요. 네. 이거 사실 일본이라고 그러지 않아도 이거 우리나라 군대에서 있었던 일 아니야라고 충분히 얘기하시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줌이 이제 변기에서 굳을 거잖아요. 네. 오줌 핥으라고 전 부대에. 이런 일 진짜 있었어요. 다 핥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뭔가 좀 저는 이 군대 얘기를 보면서도 제가 예전에 교육 현장을 공장형 축산업에 비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군대도 제정신으로 있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장형 축산업에서 돼지나 막 이런 닭들이 막 다른 애를 공격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솔직히 군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은 분들이에요. 나라가 만약 우리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짜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대우를 해주고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잘해줘야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거의 맨날 싸게 부려먹을 생각이나 하고 그리고 구타하고. 항상 무슨 재난 사건 사고 터지면은 군인들부터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쉬운 군인들만 동원해가지고 이거 뭐가 크게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계속됐을 때 이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자기 나라와 우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예. 저는 정말 군인들한테 우리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젊은 소중한 시기에 자기의 아주 중요한 시간의 몇 년을 갖다가 나라를 지키는 데 그걸 바치는 건데. 예. 강제적으로 국가가 빼앗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예.
그냥 이 일본군에서 있었던 일들 지금 얘기하면서 왠지 요즘 우리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오버랩 돼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저도 이 얘기하면서. 그리고 왜 그 군 문화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저도 요즘 들어서 지금 이제 섬찟한 게 예. 저희 뭐 아무렇지 이것 봐라 군기가 빠져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반성합니다.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고 썼던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또 방송국이 선후배 관계가 세니까 예전에 군기 빠졌어 이런 얘기 좀 하셨죠 아무래도. 아니요.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안 하셨어요? 후배들 자체가 그렇게 선배한테 대드는 후배들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국에서는. 예. 알아서 기는 거군요, 밑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긴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 아나운서실은 또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약간 소프트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나 PD 체계하고 또 약간 다른 게 아나운서들은 약간 감성적인 사람들이 좀 많은 관계로 남자들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리 정승조 아나운서를 딱 보면은 전형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 남자들이 뭐 술자리에서 막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커피숍에서 무언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요. 그렇구나. 예, 약간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다르구나. 예, 그래서 저희끼리는 뭐 이렇게 소프트하고 엘레강스하고. 예, 그러니까 험한 말을 할 이유도 없고요. 예. 우리 아내는 막 여기자였잖아요. 기자들은 굉장히 좀 다르죠. 굉장히 터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되게 힘들었다고. 예, 아무튼 참 이 일본에서 많이 우리가 안 좋은 걸 배웠는데. 진짜 로리님 말씀 말 맞다나. 제가 지금 할 말이네요. 일본 놈한테 별의별 것을 다 배워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 직업 군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갈굼이 굉장히 강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가미카제 특공대를 다루는 일본 영화도 있고요. 뭐 출판된 유서나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 마지막 출격을 앞두고 탁 웃는 모습으로 경례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사요나라 하면서 손을 흔든다든지 이런 식의 연출된 사진들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이 이런 것도 이제 마지막 출격을 앞두고 뭔가 결의에 차서 딱 뭔가 사요나라 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거수경례를 한다든지 이것조차도 다 아니래요. 이게 굉장히 비참했답니다. 전날에 그 비참한 모습을 이 카스가 다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거기 군대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런 장면을 많이 봤나 봐요. 그것을 자기 지인한테 보낸 편지에 그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가 씨는 이 츠지우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급사, 세탁, 청소 일을 담당했던 분인데 그 출격 전야의 특공대원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고를 합니다. 기러기룸에 송별의 주연식을 준비함. 내일 출격하는 젊은 사관들의 술자리는 데우지 않은 술을 단숨에 들이키거나 벌컥벌컥 마시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수라장으로 변하여 어두운 막장 아래의 전등을 칼로 쳐서 떨어뜨리고 양손에 치켜든 의자로 창유리를 와장창 차례로 깨부수며 새하얀 테이블보도 찢겨져 나간다. 군가는 욕하는 소리처럼 서로 뒤섞여 등화관제가 실시되는 군대에서 여기 기러기룸의 술자리는 별세계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엉엉 운다. 오늘 밤만의 목숨. 부모, 형제, 자매의 얼굴, 모습. 그리고 연인의 미소 띤 얼굴, 약혼자와의 슬픈 이별. 주마등같이 돌고 도는 상념은 끝이 없다. 내일은 마침내 출격. 일본 제국을 위해, 천황폐하를 위해서라고 젊고 고귀한 청춘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다짐하고 있지만 흐트러진 테이블에 엎드린 사람, 유서를 쓰는 사람, 팔짱을 끼고 명상하는 사람, 엉망이 된 송별의 장을 떠나는 사람, 몇 시간이나 묵묵히 뭔가를 쓰는 사람,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꽃병을 부수는 사람. 이 처참한 출격 전하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학도병사의 심경은 너무나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른 아침 비행장으로 달려가 지난밤에 물이 아닌 찬 술을 나누어 마신 용사는 히노마루의 머리띠를 메고 용감하게 높은 폭음을 내며 출격. 나는 영령이 되신 분들의 일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훈련 뒤에 매일같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기합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출격 모습과는 다르게 자기가 이제 확실히 죽을 거라는 아는 전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아수라장의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근데 이 특공대원은 실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공을 하러 나갔는데 미국 군함이 없어.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번 출격을 하면 설사 적을 발견하지 못해도요, 살아서 돌아오는 게 허용이 안 됐대요. 웃긴 건데, 한 와세다 대학 졸업생은 이 특공대원으로서 이제 몇 번이나 적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환했는데, 9번째 돌아왔을 때 사살됐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런 거겠죠. 네가 말이야,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네가 가서 이제 그냥 죽기 싫으니까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사살한 거야.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다 가서 이제 그냥 돌아올 테니까. 다 이렇게 퇴로를 맞고, 가도 죽고, 와도 죽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붙인 겁니다. 이 특공 작전을 할 때 이 장비는 우리가 이제 주로 비행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랑 어뢰라고 불리는 잠수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게 이 비행기와 이 잠수정 어뢰는 그 어디에도 이 탑승원을 위한 구명장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들은 가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뿅 하고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잠수정이랑 이 비행기에는 구명장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구명장치가 없고, 제로센이라고 불리는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 단발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고도 2만 피트의 최고 시속 600km 정도로 이제 비행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최고 250kg의 폭탄을 이제 적재할 수 있는데요. 이 동체와 이 폭탄을 했을 때 이 비행기의 성능으로는 쫙 급강하를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서 그냥 꼬라 박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 말고 이제 잠수 어뢰인 카이텐 같은 경우는 길이가 보통 이제 14.75m, 직경은 1m 정도였는데, 이 어뢰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이제 잠수정이죠. 근데 이제 탑승원이 몸체로 이제 그냥 갔다가 적의 함대에서 이제 갖다 부딪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 어뢰라고 불린 겁니다. 인간 어뢰. 모두 3종류가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 2종류가 이제 2인승이었대요. 인간 어뢰는 총 400기가 제조됐는데, 이 탑승원은 무게 9톤의 어뢰 중앙에 이렇게 쪼그리 앉아가지고 1550kg의 탄두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30노트로 잠행을 해가지고 이제 갖다 꼬라 박는 거죠. 탈출 장치는 역시 없고. 참. 그러니까 저는 뭐 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뭘 알고 이렇게 동원됐겠어요. 14살, 15살, 16살짜리 애들이. 그냥 가서 급하게 이제 교육 간단하게만 받고, 갔다가 이제 수천 명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은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특공작전은 이 미국인들을 공포에 빠뜨렸대요. 근데 실제 군사작전으로는 그 효과도 미미했다고 해서 더 안타까운데, 이 작전 초기에는 반짝 효과를 보는 듯 했지만, 이 전투가 이제 거듭되면서 조종사의 기량이나 이 병기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적은 이제 쟤들이 어떻게 공격이 온다 그냥 꼬라박는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방어하는 기술이 이제 발전이 돼서, 실제 이제 그 목표물에 명중하거나 그 부근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가 10분의 1도 안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일본도 참 인본 경시풍조가 굉장한 것 같아요. 인명 경시풍, 그러니까 뭐, 그 1억 옥세라고 해가지고 1억인의 이제 일본인이 천황을 위해서 다 옥처럼 부서지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일본이 제국주의로서 이제 팽창하다가 다른 제국주의와 부딪히게 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건 그 당시 정권의 목표는 전쟁 승리.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길 수만 있다면 1억 명의 목숨도 다 소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괴물이 돼버린 것 같아요, 다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쟁 승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국민들 다 죽여놓고 전쟁에서 이기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성능도 별로고 작전의 어떤 그 성과도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학도병들도요, 마음이, 그 학도병들의 마음을 잘 나타낸 수기를
이렇게 책에다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누키 에미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조사를 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책도 2권이나 번역돼 있어요. 이분의 책이 하나는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또 한 권은 죽으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2권의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분은 이 2권의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죽으라면 죽으리라에 다음과 같은 학도병들의 수기가 생생하게 실려 있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뭐가 애국이고 뭐가 조국이란 말인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개념들 때문에 수백만의 생명을 해치고 수천만 수억의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빼앗는 일을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이것은 사사키 하치로라고 하는 도쿄 제국대학 학생이 남긴 수기인데 향년 22세로 전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친구, 이것은 지금 읽어드릴 것은 하야시 타다오라고 하는 친구인데 교토 제국대학 재학 중에 징집돼서 24세에 전사했어요. 지금은 새벽이다. 밤 3시다. 오전 3시다. 아, 죽고 싶지 않다. 외롭다. 왜 이리 외로운 걸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쓴 친구도 있어요. 또 짧은 생명이지만 추억의 순간은 많다. 많은 것을 누려온 나로서는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되돌아볼 것 없이 나는 적진에 돌격해야 한다. 하야시 이치조라고 하는 친구인데 교토 제국대학 재학 중에 징집돼서 향년 23세로 전사했습니다. 네, 안타깝죠, 굉장히. 아무튼 오늘은 목도 많이 잠기네요.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준비한 분량이 많지가 않군요. 노래를 좀 많이 하다가 많이 듣다가 내가 노래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알아왔던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돼 있고 잘못 전해진 거라는 겁니다. 그 젊은 친구들 14세, 15세, 16세 아니면 20대의 친구들이 죽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고 하는 이 기구의 폭력에 의해서 징집돼서 그냥 초계같이 이제 목숨을 다 버리게 된 거죠. 이 수기들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마음이 이 친구들의 그 당시 상황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 뭐라고 해야 될까. 2001년 2월 9일에 수상 취임을 앞두고 고이즈미 주니치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고이즈미 수상. 예. 이 친구가 이 친구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분이 아주 꼴통이죠. 그렇습니다. 예. 야스쿠니 신사를 여러 번 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2009년 이제 수상 취임을 앞두고 가고시마에 있는 칠한 특공 평화회관, 특공이니까 특공대를 뭐 기리는 거겠죠. 특공 평화회관을 방문해가지고 그곳에 전시된 한 소년 비행병의 편지 앞에 양손을 딱 짚고 한동안 소리 없이 흐느끼는 퍼포먼스를 벌였대요. 우리 대통령도 자주 하는 퍼포먼스인데. 아니, 우리 대통령님은 보통 밖에 잘 안 나가시죠? 카메라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 잘 하시잖아요. 눈물 흘리는 퍼포먼스.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분은 퍼포먼스도 주변에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하는 분입니다. 그게 다 이제 미리 사전에 연습된 거고 짜여진 거잖아요.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항상 유체 이탈 화법을 하시죠. 근데 본인이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본인 일이 아니에요, 다. 모든 그렇죠. 것은. 모든 건 다 본인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조치하겠다. 사과를 하는 걸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다 남 탓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정서상의 장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서상의 장애요? 네,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어느덧. 그러니까 남들과 이게 교류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고이즈미가 수상 취임의 즈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총리 대신에 배명을 받은 현재도 특공대 청년의 심경에 비하면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분으로 난국에 대처해 나갈 것. 아주 웃긴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와타나베 츠네오,
와타나베 츠네 아까 요미우리 신문 회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똑같은 우익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고이즈미한테. 역사도 철학도 모르는 전혀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나면은 일본에 있던 오키나와에 있었던 집단 학살 사태가 또 있어요. 뭐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오키나와는 저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현지와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대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도 일본 본국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본에 속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굉장히 소외된 곳이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제가 또 이 경제사 하다가 조금 힘에 붙일 때 한번 일본 오키나와 얘기를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요로코비님께서 가미가제 잠수정 지금도 일본 히로시마의 야마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입구를 나사로 봉하게 되어 있어요. 밖에서 열지 않으면 안에서 못 나와요. 이렇게 써주셔서. 아, 진짜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네요. 그냥 사실상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설사 충돌을 하지 않고 어떻게 착륙을 못 나오잖아요. 네, 불시착을 했다 하더라도 못 살아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이분은 거기 가보셨나 보네요. 그죠? 네. 야마토 박물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리 대의도 소중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정권이 어떻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해였나요? 영화 변호인에서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국가란 국민입니다. 예. 예, 저는 변호인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내용을 모르는데 그 짤방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말씀하신 국가란 국민입니다. 예. 저는 그 말이 정말 울컥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가? 예. 근데 그것이 어쨌건 참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에서 여실히 발견할 수 있었고 근데 이게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의 영향을 많이 어쨌건 받은 우리나라의 그 친일파 이후에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국민을 그렇게 쫄로 보는 그렇죠. 그런 심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 잔재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가 욕을 좀 했다고 막 사람들이 놀라시던데 굉장히 좋아하시던데요 다들. 그래요? 예. 제가 여러분 욕을 안 해서 그렇지 방송이라서 제가 원래 쌍욕 전문이에요, 여러분. 쌍욕 전문이라서 제가 욕방송하면 잘할 자신이 있어요. 욕방송? 네, 먹방과 욕방이 저의 마지막 추구하는 방송인데 국민 라디오에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제가. 예. 안타깝게도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 서울시청 광장에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가 국민이다라는 사실을 이 정부에 깨우쳐주기 위해서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죠. 이제 촛불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횃불을 들어야지. 횃불 아니면 짱. 이러면 이것도 선동, 내란 선동 아니에요? 이거 내란 선동? 네? 내란 음모는 무죄고 내란 선동은 유죄래. 나 그렇게 희한한 판결 또 처음 봤어요, 내가. 네. 지금 시청광장에 저희 많은 국민TV 조합원 분들이 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 사진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TV 그 깃발도 있을 것 같고요. 국민TV 옷을 맞춰 입으신 분들 있으니까 혹시 나 혼자 쭈삐쭈삐 가기 좀 그런데 하신 분들 일단 가셔가지고 국민TV 찾아가시면 저 조합원입니다라는 말 한마디면은 정말 어색하지 않게 바로 친해질 수 있고 섞일 수 있거든요. 예. 진짜 많이 왔네요. 사진 보니까.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수의 자변기는 저희가 다음 주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는 거죠? 네, 저도 한 주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많이 지금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2주를 쉴 생각이었는데 2주를 쉬면 그 순위에 심대한 타격이 옵니다. 왜냐면 200위권 밖으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 그래도 요즘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그 인기가 2류 방송이 되고 있는데 3류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 주는 임승수의 좌변기가 쉬고요. 예, 한 주만 쉬는 겁니다, 여러분. 쉬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예.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실 거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저희가 개편을 하게 되면은 다른 시간대로 옮겨서 임승수의 자변기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임승수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